불륜의 목격자. 일부. 빗속의 침묵. 비는 밤 10시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따라 일렁이는 골목, 아스팔트 위로 핏물이 번져나갔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과 섞여 배수구로 흘러들어갔다. 이수연, 32살. 마케팅 회사 과장. 나의 대학 동기이자 15년을 함께한 친구. 그녀는 오후 10시 12분 자신의 원룸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머리를 맞고 즉사했다. 흉기는 도자기 화병.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뇌출혈로 즉사 판정이 났다. 고통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부검인은 말했다. 나는 영안실 앞 복도에 서서 형광등 불빛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빛이 눈을 찔렀다. 24시간 전만 해도 수연은 내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이번 주말에 볼까? 할 말이 있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주로 미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수사였다.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론이었는지도 모른다. 최정우의 아내 한예린. 불륜의 목격자를 죽일 가장 명확한 동기를 가진 사람. 일장 완벽한 용의자. 피해자가 목격한 불륜 사건의 당사자 배우자입니다. 동기가 명확하죠. 강력계 형사 박민수는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30대 후반, 각진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형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예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35살, 전업주부, 결혼 8년 차, 슬아의 5살 아들 하나. 한예린 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의 행적이 불분명합니다. 남편 최정우 씨가 회식으로 외출한 사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혼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박민수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통화 기록이었다. 사건 사흘 전 한예린 씨와 피해자 이수연 씨 사이에 통화가 있었습니다. 17분간. 내용은 확인 중이지만 통화 직후 한예린 씨가 남편 최정우 씨에게 연달아 4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부재 중이었고요. 나는 사진 속 한예린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단정한 단발머리, 옅은 화장, 차분한 미소. 평범한 주부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한예린 씨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 때문입니다. 박민수 형사가 태블릿 PC를 돌려 보였다. 수연의 손글씨가 화면에 떠올랐다. 최정우 회사 동료 기혼 외도 중 목격일 9월 15일. 그 아래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배우자에게 알릴 것인가? 아니다. 침묵. 메모의 날짜는 9월 18일. 수연이 죽기 석 달하고 닷새 전이었다. 피해자는 불륜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예린 씨는 그 사실을 몰랐을 수 있어요. 혹은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형사의 논리는 명쾌했다. 한예린은 남편이 외도를 알게 됐다. 목격자인 수연이 침묵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자신의 가정은 무너진다. 그래서 입을 막기로 했다. 영구적으로.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박민수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한예린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도 그녀 것이 아닙니다. 흉기인 화병은 피해자의 원룸에 있던 물건이고 누군가 그걸 들고 나가 범행에 사용한 뒤 골목에 버렸어요. 화병에서 지문이 검출됐지만 한예린 씨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 겁니까? 그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형사는 화면을 넘겼다. 지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미확인 지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요. 전과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지문이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성인 여성, 그것도 손이 작은 편에 속하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한예린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아마 범행 시 장갑을 끼고 화병을 집어들었다가 어떤 순간 맨손으로 만졌을 겁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을 테니까요. 박민수 형사는 서류철을 덮었다. 곧 한예린 씨를 소환할 겁니다. 알리바이 앨러바이를 깨뜨리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이장 가면을 쓴 남자.
최정우를 만난 건 장례식장에서였다. 수연의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에 마련되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수연은 친구가 많지 않았고 가족은 부모님뿐이었다.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울음을 그쳤고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최정우는 오후 4시쯤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분향을 했다. 절을 올리고 수연의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고인과 회사 동료였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다. 적절한 애도의 온도였다. 나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최정우 씨. 그가 멈춰서서 돌아봤다. 나는 내 명함을 건넸다. 저는 고인의 친구 정하은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최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경계, 그리고 두려움. 무슨 얘기입니까? 수연이가 당신 얘기를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성실하고 가정적인 분이라고. 최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랬습니까? 수연 씨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불륜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수연이가 당신을 목격했다는 걸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를 장례식장 밖 흡연 구역으로 이끌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긴 연기를 내뱉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직접 말해줬어요. 언제요? 석 달쯤 됐습니다. 수연 씨는 저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본 건 알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라고. 최정우는 담배를 떨었다. 수연 씨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조언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든 아니면 솔직해지든 어느 쪽이든 선택하라고. 그래서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연 씨가 죽었으니까요. 담배를 비벼 끄고 그가 말을 이었다. 경찰이 제 아내를 의심한다는 거 압니다. 당연하죠. 동기가 명확하니까.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예린이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약해서 제가 외도한다는 사실조차 직접 묻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겠죠. 최정우의 목소리가 잠겼다. 만약 예린이가 알았다면 저를 죽였을 겁니다. 수연 씨가 아니라 3장 침묵의 이유. 수연의 원룸을 방문한 건 장례식 다음 날이었다. 경찰의 현장 조사는 끝났고 출입 통제도 해제된 상태였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다. 환기가 되지 않은 지 사흘째였다. 15평 남짓한 공간. 거실과 주방이 붙어 있고 작은 침실 하나.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수연다웠다. 그녀는 언제나 정돈된 삶을 살았다. 거실 한쪽, TV 텔레비전 옆 선반에 화병이 놓여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간 것이다. 나는 그 자리를 한참 들여다봤다. 먼지가 쌓이지 않은 깨끗한 원형 자국. 화병은 최근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침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노트북 랩탑이 놓여 있었다. 경찰이 이미 확인했을 테지만 나는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 화면이 떴다. 수연의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했다. 이번에도 틀렸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연이 좋아하던 소설 제목을 입력했다.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개츠비. 화면이 열렸다. 바탕화면에는 폴더 몇 개만 정리되어 있었다. 업무, 개인, 사진, 메모. 나는 메모 폴더를 열었다. 수십 개의 텍스트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 파일은 12월 15일. 수연이 죽기 엿새 전이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버려질까 두려워한다. 단 한 줄.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 침묵은 그녀에게 형벌이다. 나는 그걸 선택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최정우의 아내 한예린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검은 표지의 두꺼운 노트?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9월 15일 오후 6시 30분 회사 뒷골목. 수연의 손글씨였다.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최정우와 여자를 봤다. 처음엔 동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여자가 정우를 껴안았다. 울고 있었다. 떠나지 말라는 말이 들렸다. 정우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9월 18일 정우와 대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목격했다는 걸.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내가 물었다. 배우자에게 말할 생각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나는 말했다.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하셔야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9월, 10월, 11월. 수연은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 10월 3일. 여자를 다시 봤다. 회사 앞 카페 컵회의. 정우와 함께 있었다. 여자는 불안해 보였다. 계속 정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정우는 슬쩍 피했다. 10월 27일. 정우의 표정이 어둡다. 여자와 헤어지기로 했나? 아니면 아내와? 11월 12일. 여자가 나를 봤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 두려움, 그리고 저기 마지막 페이지. 12월 15일. 여자가 전화를 했다. 만나자고. 나는 거절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울먹였다. 제발이라고 말했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침묵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잔인하다.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수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하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죽음을 불러왔다. 사장 균열. 한예린을 만난 건 경찰서에서였다. 박민수 형사가 그녀를 소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피해자 유가족의 친구 자격으로 조사에 참관하겠다고 했고 형사는 못마땅해 하면서도 허락했다. 한예린은 조사실 의자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다. 한예린 씨 사건 당일인 12월 2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박민수 형사의 질문에 한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네. 남편은 회식이었고 아이는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TV 텔레비전을 보다가 11시쯤 잠들었어요. 12월 18일 피해자 이수연 씨와 통화하셨죠? 17분간.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한예린의 손이 더 크게 떨렸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였습니다. 피해자와 어떤 사이셨습니까? 남편 회사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전화도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럼 왜 전화하셨습니까? 한예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휴대폰을 봤어요. 그리고 수연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남편이 수연 씨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비밀로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부탁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얘기를 제게 해달라고. 전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냥 불안하다고. 이수연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남편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나는 끼어들었다. 혹시 통화 후에 남편과 다퉜습니까? 한예린이 나를 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박민수 형사가 다시 물었다. 사건 당일 이수연 씨를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화병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한예린의 목소리가 커졌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다. 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다고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싶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조사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한예린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다. 저 여자가 정말 범인일까? 5장 또 다른 그림자. 조사가 끝난 뒤 나는 한예린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한예린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당신 남편이 외도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럼 수연이도 당신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정리할 문제라고만 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혹시 최정호 씨 회사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직원 중에서요. 아니요. 제가 남편 회사 사람들을 알 리가요. 회식 자리에도 배우자는 안 부르던데. 수연이 외에 남편과 가까운 여직원 이름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한예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노트를 봤습니다. 수연이가 쓴 거요. 그 안에 여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최정호 씨의 외도 상대요. 그 여자가 불안해한다고 수연이를 적대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예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그 여자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수연이의 침묵을 믿지 못했다면 직접 입을 막으려 했을 수도 있어요. 한예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전 범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볼 가치는 있어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최정호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정확히 누구와 외도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6장 마지막 통화. 최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그의 회사 근처 카페였다. 오후 7시 카페는 퇴근 시간을 맞아 붐볐다. 최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님. 그가 나를 보고 일어섰다. 나는 맞은편에 앉으며 곧바로 물었다. 외도 상대가 누구입니까? 최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그걸 알아야 합니까? 당신 아내가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만난 여자 말입니다. 최정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쉬었다. 강지민입니다. 제 회사 파견 직원이에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처음엔 그냥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가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계약직이라 불안정했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았고 제가 도와주려다 보니 선을 넘었습니다. 최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된 거 압니다. 하지만 지민 씨는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당신들을 목격했을 때 강지민 씨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수연 씨가 본 그날 지민 씨가 눈치챘어요. 그리고 엄청 불안해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냐,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수연 씨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강지민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까? 최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계속 불안해했어요. 제게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자고도 했고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한 달 전쯤부터요.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지민 씨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강지민 씨 반응은요?
최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울었습니다. 매달렸어요. 떠나지 말라고. 자기는 저밖에 없다고. 그 후로도 계속 연락했습니까? 네. 거의 매일. 하지만 전 피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어요. 나는 핵심 질문을 던졌다. 사건 당일 강지민 씨와 연락했습니까? 최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통화했습니다. 오후 9시 반쯤 지민 씨가 전화해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최정우는 말을 멈췄다. 그랬더니요? 지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할 말이 있다고. 수연 씨를 만나러 가겠다고.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게 몇 시였습니까? 9시 반. 정확히는 9시 35분이었습니다. 수연이 죽은 시각은 오후 10시 12분. 그 사이 37분. 그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지민 씨는 끊어버렸어요. 전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칠장 사라진 목소리. 경찰서로 돌아와 박민수 형사에게 알렸다. 강지민이라는 여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최정우의 외도 상대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즉시 강지민의 정보를 검색했다. 강지민 28세. 최정우가 다니는 우진 마케팅 파견 직원. 계약직. 현재 거주지는.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수연 씨 원룸에서 300m 떨어진 곳입니다. 내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맞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전화를 들었다. 강지민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지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회사에 연락했더니 사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병가를 냈다고.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강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마스터 키메스터 키를 받았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다. 강지민은 집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 몇 개만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캐리어를 싸다 만 흔적이 있었다. 도망친 겁니까? 박민수 형사가 방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 화면이 떴지만 이번엔 잠겨있지 않았다. 바탕화면이 바로 나타났다. 휴지통 리사이클 빈을 열었다. 삭제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12월 21일 DOCX? 파일을 복구했다. 문서가 열렸다. 정우 오빠에게. 편지였다. 강지민이 최정우에게 쓴 편지. 오빠가 날 떠나려 한다는 거 알아요. 한 달 전부터 눈치챘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나한테 지친 거죠. 하지만 난 오빠밖에 없어요. 이 회사도 이 일도 다 오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오빠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연 씨가 우릴 봤을 때 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들키면 끝이잖아요. 오빠 아내가 알면 오빠는 날 버릴 거잖아요. 오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 씨가 침묵한다고 했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언제든 오빠 아내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수연 씨를 부탁하려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난 버림받을 수 없다고.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박민수 형사가 내 뒤로 다가와 화면을 봤다. 이게 자백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휴지통을 다시 열었다. 다른 파일들을 뒤졌다. 사진 파일 하나가 보였다. 복구했다. 사진이 열렸다. 수연의 원룸 앞 골목이었다. 밤. 비 오는 날. 가로등 불빛 아래 흐릿한 실루엣 하나. 사진 속 인물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책으로 봐서 여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 바닥에 놓인 물건 하나. 화병이었다. 8장 블랙박스의 진실. CCTV는 없지만 택배기사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 수연의 원룸 앞 골목이 나타났다. 시각은 오후 10시 5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우산을 쓰고 있었다. 체구는 작았다. 걸음걸이가 빨랐다. 급하게 어딘가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골목 중간쯤에서 멈췄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우산을 접었다. 왜 우산을 접었을까요? 박민수 형사가 중얼거렸다. 영상은 계속됐다. 여자는 골목 한쪽 그림자에 섰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각은 10시 7분. 5분 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수연이었다. 수연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걸어왔다.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 인물을 보지 못했다. 그림자에서 여자가 튀어나왔다. 수연이 놀라 멈춰섰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림자 속 여자가 한 발 다가섰다. 수연이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림자 속 여자가 손을 들어 올렸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 화병. 도자기 화병. 수연이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화병이 수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수연이 쓰러졌다. 빗물이 튀었다. 그림자 속 여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화병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화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여자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우산도 두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시각은 오후 10시 12분. 영상이 멈췄다.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박민수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지민입니다. 체구, 걸음걸이 모두 일치합니다. 우산을 접은 건 왜죠? 아마 화병을 들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 손엔 우산, 한 손엔 화병. 둘 다 들 수 없으니 우산을 접은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네요. 수연이를 만나러 갈 때 이미 화병을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뜻입니다. 박민수 형사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강지민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구장 버려질 공포. 강지민은 이틀 후 인천항에서 붙잡혔다. 중국행 배를 타려던 참이었다. 가짜 여권을 준비했지만 출국 심사에서 걸렸다. 체포 당시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사실에서 강지민을 마주했다. 28세. 작은 체구, 긴 생머리, 창백한 얼굴.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다. 박민수 형사가 책상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쳤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병 사진, 그리고 강지민이 쓴 편지. 인정하십니까? 박민수 형사의 질문에 강지민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무서웠어요. 강지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우 오빠가 날 떠나려 했어요. 한 달 전부터 느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지친 거죠, 나한테. 그래서 이수연 씨를 죽였습니까? 수연 씨가 우릴 봤잖아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오빠 아내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강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오빠는 날 버리겠죠. 회사에서도 쫓겨나겠죠. 난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돈도 아무것도. 오빠만 있었어요. 오빠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빠도 날 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 했습니까? 강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전화했어요. 수연 씨한테 만나자고, 부탁하려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수연 씨는 차갑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 일은 당신이 해결하라고. 그게 사건 당일입니까? 네. 오후 9시 반쯤. 전 울면서 부탁했어요. 하지만 수연 씨는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 순간 알았어요. 수연 씨는 날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언제든 말할 수 있다고. 침묵은 시한폭탄이라고. 강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갔어요. 수연 씨 집으로. 화병을 들고. 원래는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수연 씨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당신은 버림받을 거다. 정우 씨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에 든 화병을 휘둘렀어요. 한 번, 두 번.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수연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조사실은 고요했다. 강지민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박민수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강지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에필로그 침묵이 남긴 것. 강지민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화병을 미리 준비한 정황과 도주 시도 때문에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되었다. 최정우는 회사를 그만뒀다. 한예린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다. 나는 수연의 묘 앞에 섰다. 하얀 비석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수연.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문구. 침묵으로 진실을 말하다. 수연은 침묵을 선택했다. 최정우의 불륜을 폭로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에겐 시한폭탄이었다. 강지민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수연의 침묵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영구적인 침묵을 선택했다. 사랑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공포는 범인을 만든다. 나는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흔들렸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할 말이 뭐였는지 이제는 영영 알 수 없겠구나.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다. 불륜의 목격자는 죽었지만 진실은 침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결국 범인을 드러냈다. 불륜의 목격자 -2부 1장 균열의 시작. 강지민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간 건 체포 다음날 아침이었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불륜 살인 사건 집착 범죄라는 제목을 달았다. 강지민의 얼굴은 모자이크 모스 AIC 처리되었지만 그녀의 신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다. 나는 TV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들었다. 수연의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하은아, 범인을 잡았다니 다행이다. 수연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편히 쉴 수 있을까?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뭔가 찜찜했다. 강지민의 자백, 블랙박스 영상,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너무 완벽했다. 변호사로 10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는 사건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서울구치소. 강지민을 직접 만나야 했다. 이장 면회실의 고백. 서울구치소 면회실은 차갑고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땀 냄새가 섞인 자유를 잃은 사람들의 냄새. 강지민은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의자에 앉았다. 투명한 어크릴릭 판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28살. 하지만 지금은 40처럼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변호사님. 강지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정하은입니다. 이수연의 친구이자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서 왔어요. 변호를 해주시려는 건 아니시죠? 강지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은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제가 수연 씨를 죽였어요. 자백했고 증거도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당신 자백에 의문이 있어서요. 강지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의문입니까? 나는 노트를 펼쳤다. 조사 기록을 정리한 것이었다. 당신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30분경 최정우 씨와 통화했다고 했죠. 그리고 수연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시각에 당신과 최정우 씨 사이엔 통화가 없었어요. 강지민의 얼굴이 굳었다. 통화 기록에는 당신이 수연이에게 전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9시 27분, 43초간. 그 후론 아무 통화도 없었어요. 그건 최정우 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화해서 수연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기록엔 없어요. 왜죠? 강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공중전화였어요. 공중전화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공중전화로 걸었어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연이 집 근처엔 공중전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는 지하철역인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15분은 걸려요. 당신은 수연이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살았고 범행 시각은 10시 12분. 시간이 맞지 않아요. 강지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봤습니다. 당신이 우산을 접는 장면. 왜 접었죠? 화병을 들고 있어서. 당신은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화병은 수연이 집에 있던 거라고. 수연이를 기다리다가 충동적으로 집어들었다고.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신은 이미 골목에 들어설 때부터 우산을 접고 있었어요. 수연이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강지민 씨,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왜죠? 왜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겁니까? 강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더 캐지 마세요. 누구를 보호하려는 겁니까? 강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3장 화병의 비밀. 구치소를 나와 박민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화병 증거물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화병이요? 왜요? 지문 말고 다른 흔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나는 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있었다. 감식 전문가가 화병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도자기 화병. 하얀색 바탕에 푸른색 문양이 그려진 높이 30cm 정도의 화병. 지문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미확인 지문 하나. 크기로 봐서 성인 여성 것으로 추정되고요. 감식 전문가가 확대경을 건넸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문 위에 미세한 섬유질이 검출됐어요. 섬유질이요? 네. 면 재질입니다. 장갑 같은 걸 끼고 만졌다가 어느 순간 벗고 만진 것 같아요. 나는 화병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잡이 부분, 그리고 그 아래 화병 목 부분에 다른 흔적이 보였다. 희미한 얼룩. 이건 뭡니까? 그것도 확인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성분 분석은 안 끝났는데. 감식 전문가가 서류를 뒤적였다. 초기 검사 결과로는 화장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거요. 화장품이요? 네. 아마 범인이 화병을 만질 때 손에 묻어있던 화장품이 묻은 것 같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끼어들었다. 강지민 씨 화장품이겠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강지민 씨 집에서 압수한 화장품과 성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화병을 다시 들여다봤다. 손잡이의 지문, 목 부분의 화장품 얼룩. 뭔가 이상했다. 형사님, 화병을 들 때 보통 어디를 잡습니까? 손잡이 부분이죠. 그럼 화장품 얼룩이 손잡이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목 부분에 있죠? 박민수 형사와 감식 전문가가 동시에 화병을 들여다봤다. 맞네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화병을 만졌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장 사라진 43초.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온 건 이틀 후였다. 박민수 형사가 나를 경찰서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성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화병에 묻은 화장품 성분과 강지민 씨가 사용하던 파운데이션 성분이 다릅니다.
브랜드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럼 화병을 만진 사람이 강지민이 아니란 뜻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지민 씨가 다른 화장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병에 원래 묻어있던 얼룩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 박민수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님, 너무 깊이 파고드시는 거 아닙니까? 강지민은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어요. 하지만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통화 기록, 화병의 지문, 화장품 얼룩. 그리고 나는 노트를 펼쳤다. 수연이가 강지민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 오후 9시 27분 43초. 이 통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통신사에 녹취록 요청은 했지만 개인 통화라 어렵습니다. 법원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을 받으십시오. 그 43초 안에 뭔가 있을 겁니다. 5장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 수연의 원룸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다. 침실 책상 서랍. 노트를 다시 꺼냈다. 지난번에 봤던 그 노트?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각도로 봤다. 마지막 페이지. 12월 15일. 여자가 전화를 했다. 만나자고.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빈 페이지였다. 아니, 완전히 빈 페이지는 아니었다. 빛에 비춰보니 희미한 연필 자국이 보였다. 누군가 쓰다가 지운 흔적. 나는 서랍을 뒤져 연필을 찾았다. 그리고 연필을 옆으로 눕혀 페이지 위를 가볍게 문질렀다. 프로타주 FROTTAG 기법. 지워진 글씨가 서서히 드러났다. 12월 21일 오후 9시. 그녀가 다시 전화했다. 울고 있었다. 만나달라고. 마지막이라고. 나는 거절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했다. 하지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예린이었다. 한예린. 최정우의 아내. 예린이 말했다. 지민이가 위험하다고. 자기가 맞겠다고. 제발 집에 있으라고.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예린은 끊어버렸다. 불안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글씨가 끝났다. 수연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죽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예린의 전화였다. 지민이가 위험하다. 자기가 맞겠다. 한예린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 6장 두 번째 방문. 한예린의 집을 찾았다.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20층.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예린은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예린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장난감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아이는요? 친정에 맡겼어요. 당분간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한예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노트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수연이가 쓴 마지막 노트입니다. 지워진 부분을 복원했어요. 한예린이 노트를 들여다봤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사건 당일 당신이 수연이에게 전화했죠. 지민이가 위험하다. 자기가 맞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예린은 노트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무슨 말입니까? 한예린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지민이를 만났어요. 7장 또 다른 증언. 한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지민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걸더라고요. 결국 받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자고 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처음엔 거절했는데 지민이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단 10분만이라고. 한예린은 테이블 위 물잔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출렁였다. 그래서 만났어요. 집 근처 카페 커피에서. 오후 6시쯤.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지민이는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연락을 끊었다고, 회사에서도 피한다고, 그래서 제게 부탁했어요. 제발 남편을 놔달라고. 한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저한테 남편을 놔달라고 부탁하다니.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어차피 난 남편을 놓을 거니까라고. 그랬더니요? 지민이가 변했어요. 울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수연도 정리해야 한다고.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수연이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놀라서 물었어요. 지민이는 말했어요. 수연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언제든 폭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입을 막아야 한다고. 한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겁이 났어요. 입을 막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후엔요? 불안했어요. 지민이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연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후 9시쯤 지민이가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말하려고. 수연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걸었는데 계속 부재 중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기로 했어요. 한예린은 숨을 몰아쉬었다. 집을 나섰어요. 오후 9시 40분쯤 수연 씨 집까지 택시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도착했을 땐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요? 골목에 수연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팔짱 현장의 진실. 쓰러져 있었다고요? 나는 다시 물었다. 한예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죽어 있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빗물이랑 섞여서 바닥이 온통 빨갛게. 한예린은 말을 멈추고 구역질을 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그때 시각이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10시. 10시 5분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10시는 넘었어요. 그럼 수연이가 죽은 시각인 10시 12분보다 이른 시간이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너무 놀라서. 한예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봤어요. 지민이를. 강지민을요? 네. 골목 안쪽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손에 화병을 들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어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다가갔어요. 천천히. 지민이는 저를 못 봤어요. 그냥 수연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한테서 화병을 빼앗았어요. 빼앗았다고요? 네. 지민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형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화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지민이 손을 잡았어요. 한예린의 목소리가 잠겼다. 지민이가 말했어요. 나 어떻게라고. 나 사람을 죽였어라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지민이를 데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잡아서 지민이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라고. 왜 그랬습니까? 한예린이 나를 똑바로 봤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남편을 놓아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지민이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지민이를 내몰았어요. 그래서 지민이가 수연 씨를 죽인 거예요. 한예린은 울기 시작했다. 저는 공범이에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원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민이를 숨겨줬어요. 구장 엇갈린 증언. 한예린의 증언을 듣고 나는 즉시 박민수 형사에게 연락했다. 형사는 한예린을 경찰서로 소환했다. 조사실에서 한예린은 똑같은 증언을 반복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강지민을 발견했고 도와줬다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수 형사가 물었다. 무서웠어요. 제가 공범으로 몰릴까봐. 그리고 지민이가 불쌍했어요. 불쌍하다고 증거인멸을 도운 겁니까? 한예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박민수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예린 씨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방조로 기소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예린이 다시 소환되고 강지민과 대질 조사가 시작됐다. 두 여자는 투명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강지민 씨, 한예린 씨 증언이 사실입니까? 박민수 형사가 물었다. 강지민은 한참을 한예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그럼 처음 자백 내용 중 일부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네, 예린 씨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왜요? 강지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예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모든 걸 잃고 저랑 똑같았어요. 한예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지민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의 증언.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짜고 친 것처럼. 10장 세 번째 목격자.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변호사님. 돌아보니 최정우였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최정우 씨. 들었습니다. 아내가 현장에 있었다고. 네. 최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아내가 지민이를 도와줬을까요?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를. 당신 아내는 죄책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강지민을 내몰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최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죄책감 따위로 범인을 도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최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경찰한테 받아서 봤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최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블랙박스 영상. 강지민이 우산을 접고 그림자 속에 서는 장면. 여기요. 이 부분. 최정우가 영상을 멈췄다. 화면을 확대했다. 골목 안쪽 어둠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강지민보다 키가 컸다. 누군가 더 있었어요. 골목 안쪽에. 지민이 말고. 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체구를 보세요. 지민이보다 크고 여자 같아요. 나는 숨을 멈췄다. 혹시 한예린 씨라는 말입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제 아내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 이미 인정했으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그림자는 순간적으로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분명 존재했다. 형사님께 보여드려야겠습니다. 11장 균열의 확장. 박민수 형사는 영상을 보고 즉시 감식팀을 불렀다. 영상 분석 전문가가 화면을 확대하고 밝기를 조정하고 프레임별로 분석했다. 확실합니다. 두 명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다. 한 명은 여기 골목 입구 쪽. 강지민 씨로 추정됩니다. 또 한 명은 여기 골목 안쪽. 신원은 확인이 어렵지만 책으로 봐서 성인 여성입니다. 박민수 형사가 나를 봤다. 한예린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녀가 현장에 있었다고 이미 자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강지민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범행 직전입니다. 시각을 보세요. 10시 5분. 범행 시각인 10시 12분보다 7분 빠릅니다. 전문가가 끼어들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전문가가 다른 프레임을 펼쳤다. 수연이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강지민이 다가가는 장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강지민 씨 증언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결정적인 프레임을 보였다. 화병을 휘두르는 순간. 자세히 보세요. 화병을 든 손의 각도가 이상합니다. 나는 화면에 집중했다. 화병이 수연의 머리를 향해 내려오는 순간 손의 각도가 오른쪽에서 왔다. 강지민 씨는 왼손잡이입니다. 조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화병은 오른손으로 휘둘렀습니다. 박민수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강지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강지민이 오른손으로 억지로 휘둘렀거나,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죠.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로 쓰는 손을 사용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한예린 씨는 오른손잡이입니까? 박민수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다. 기록에 없네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2장 거짓말의 층이 한예린을 다시 소환했다. 이번엔 더 자세한 조사였다. 한예린 씨, 당신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박민수 형사의 질문에 한예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오른손잡이인데요. 왜 그러세요? 블랙박스 영상을 재분석했습니다. 화병을 휘두른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강지민 씨는 왼손잡이고요. 한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습니다. 당신이 현장에 있었고 오른손잡이고 블랙박스에 또 다른 그림자가 찍혔으니까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틀었다. 골목 안쪽 그림자. 이게 당신 아닙니까? 한예린은 화면을 보고 입술을 떨었다. 저는 한예린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수연이를 죽였습니까? 한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격렬하게, 아니에요. 전 안 죽였어요. 그럼 왜 골목에 있었습니까? 왜 강지민보다 먼저 도착해서 숨어 있었습니까? 한예린은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이를 막으려고 했어요. 막으려고요? 네. 카페에서 지민이가 한 말, 수연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지민이를 미행했어요. 한예린은 눈물을 닦았다. 지민이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오후 9시 40분쯤 뭔가 들고 있었어요. 우산이랑 다른 것. 저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수연 씨 집 근처에 먼저 도착했어요. 지민이보다 5분 정도 빨리. 저는 골목 안쪽에 숨어서 지민이를 기다렸어요. 지민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막으려고요. 그런데요? 한예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연 씨가 먼저 나타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수연 씨를 불러 세우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지민이가 올 거라고 말하려고. 한예린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이가 나타났어요. 너무 빨랐어요. 저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요. 지켜봤다고요? 네. 지민이가 수연 씨한테 다가가는 걸, 대화를 나누는 걸, 그리고 한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화병을 휘두르는 걸. 저는 막아야 했어요. 소리라도 질러야 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얼어붙어서 지켜만 봤어요.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다. 13장 진실의 파편. 나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한예린의 증언, 강지민의 자백, 블랙박스 영상.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과학수사대였다. 변호사님, 화병에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혈흔 분석을 다시 했는데요. 화병 손잡이 부분에서 두 종류의 혈액형이 검출됐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두 종류요? 네. 하나는 피해자 이수연 씨 것, O형. 또 하나는 O형입니다. O형은 누구 겁니까? 강지민 씨가 O형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강지민 씨는 현장에서 다친 흔적이 없어요. 신체 검사에서도 상처가 없었고요. 그럼 O형 혈액은 어디서 온 겁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화병을 잡을 때 이미 손에 피가 묻어 있었을 가능성. 나는 숨을 들이켰다. 혹시 한예린 씨 혈액형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 후 답이 왔다. 한예린 씨, O형입니다. 14장 마지막 거짓말. 한예린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이번엔 박민수 형사와 나, 그리고 과학수사대 요원이 함께했다. 한예린 씨, 화병에서 당신 혈액이 검출됐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O형, 당신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한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화병을 만졌으니까요. 지민이한테서 빼앗을 때. 아닙니다. 혈액의 위치를 보면 화병을 잡을 때 묻은 게 아니라 화병을 휘두를 때 튄 겁니다. 요원이 사진을 보였다. 화병 손잡이 안쪽에 미세하게 튄 혈흔. 이런 패턴은 화병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에 묻은 피가 원심력으로 튄 거예요. 만약 당신이 화병을 그냥 받았다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예린은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 손에 왜 피가 묻어 있었습니까? 박민수 형사가 물었다. 한예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예린 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화병을 휘둘렀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한예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다. 네. 조사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수연을. 15장 진짜 동기. 한예린은 의자에 깊이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막으려고 했어요. 지민이를. 하지만 골목에 숨어서 기다리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수연 씨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 한예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수연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 외도를, 지민이를,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그 여자는 침묵한다고 했지만 언제든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은 그 여자 입 하나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했습니까? 지민이가 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민이가 화병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골목 입구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망설이고 있었죠. 아마 정말로 수연 씨를 죽일 수 있을지. 한예린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저는 지민이를 지켜봤어요. 수연 씨가 나타나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걸. 지민이는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수연 씨는 차갑게 거절했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고. 그리고요? 지민이가 화병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내려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뛰어나갔어요. 한예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민이한테서 화병을 빼앗았어요. 내가 할게라고 말했어요. 지민이는 멍하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화병을 휘둘렀어요. 수연 씨 머리를. 조사실은 얼어붙었다. 한 번, 두 번. 수연 씨가 쓰러졌어요. 피가 많이 나왔어요. 제 손에도 묻었어요. 저는 화병을 바닥에 놓고 지민이를 봤어요. 지민이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지민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죽인 거야. 알겠지? 한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멍한 상태에서 저는 지민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집까지 데려다 주고 씻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경찰한테는 내가 죽였다고 해. 내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 강지민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죄책감 때문이에요. 지민이는 착한 애예요. 수연 씨를 죽이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제가 대신 죽였지만 지민이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박민수 형사가 나지막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한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건 없어요. 수연 씨는 어차피 말했을 거예요. 언제가 됐든. 그 여자의 침묵은 거짓이었어요. 시한폭탄이었어요. 전 그냥 터지기 전에 제거했을 뿐이에요. 에필로그 침묵의 진짜 의미. 한예린은 살인죄로, 강지민은 살인방조 및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석 달 후 시작되었다. 한예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증언대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을 진술했다. 강지민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자신이 막았어야 했다고. 예린을 말렸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재판장은 한예린에게 징역 15년을, 강지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수연의 부모님은 맨 앞줄에 앉아 울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원 밖으로 나왔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최정우가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변호사님, 최정우 씨, 제 잘못입니다. 최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제가 외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민이를 정리했다면, 제가 아내한테 솔직했다면 수연 씨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옆에 앉았다. 당신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한예린의 선택이었고 강지민의 집착이었고 수연이의 침묵이었어요. 모두의 선택이 겹쳐서 만들어진 비극이에요. 수연 씨의 침묵이라니요? 수연이는 침묵으로 모두를 보호하려 했어요. 당신도, 당신 아내도, 강지민도. 하지만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어요. 각자가 다르게 해석했고 각자의 두려움을 키웠어요. 나는 가방에서 수연의 노트 복사본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 침묵은 때로 말보다 잔인하다. 수연이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에요. 수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침묵이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침묵을 선택했어요. 왜요? 아마도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침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할지. 나는 노트를 덮었다. 결국 모두가 두려움을 선택했어요. 당신은 도망쳤고 강지민은 집착했고 한예린은 살인했어요. 수연이의 실험은 끔찍한 결과로 끝났어요. 최정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섰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야죠. 도망칠 건지 아니면 마주할 건지. 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수연의 묘로 향했다. 하얀 비석 앞에 섰다. 국화가 시들어 있었다. 나는 새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진실을 찾았어. 내가 죽인 건 한예린이었어. 내 침묵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하지만 궁금해. 너는 정말 몰랐을까? 내 침묵이 이런 결과를 만들 거라는 걸?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일어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불륜의 목격자는 죽었지만 침매든 진실을 남겼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모두의 선택이었다. 침묵 앞에서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가 된다. 3부 1장 재판의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다. 기자들이 카메라 캐머러를 들이댔고 수연의 부모님은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응시했다. 한예린이 입장했다. 수갑을 찬 손, 창백한 얼굴. 그녀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한예린에 대한 살인죄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40대 중반의 여성 검사.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피고인은 12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 이수연을 도자기 화병으로 가격해 살해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입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블랙박스 영상, 화병 사진, 혈흔 분석 보고서. 피고인은 범행 후 공범 강지민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도록 유도했으며 증거를 조작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보여줍니다. 한예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께서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이 한예린을 봤다. 피고인, 변호인 선임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예린이 고개를 들었다. 필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모두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다. 피고인, 범행 동기를 진술하십시오. 한예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해자는 제 남편이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든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살해했습니까? 네. 영구적인 침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방청석 뒤쪽에 앉아 한예린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순순히 인정하는 것 같았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마치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장 강지민의 증언. 다음 공판에서 강지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수감복 대신 일반 옷을 입고 있었다.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은 피고인 한예린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강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진술해 주십시오. 강지민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저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이수연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탁하려고. 제발 최정호 씨 외도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예린 씨가 왜 거기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도 골목 입구에 숨었어요. 강지민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수연 씨가 나타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나가려고 했어요. 수연 씨한테 부탁하려고. 하지만 그때 예린 씨가 먼저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린 씨가 수연 씨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뭔가 말했어요. 잘 안 들렸지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이 들렸어요. 강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린 씨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에는 화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강지민은 말을 멈추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리쳤어요. 수연 씨 머리를 한 번, 두 번.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냥 숨어서 지켜봤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예린 씨가 저를 봤어요. 골목 입구에 숨어 있는 저를. 그리고 다가왔어요. 화병을 들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했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수연을 죽였어. 알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예린 씨는 제 손에 화병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경찰한테는 내가 죽였다고 해. 안 그러면 너도 죽여. 강지민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는 무서웠어요. 예린 씨 눈빛이 정말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 씨는 저를 데리고 골목을 나왔어요. 택시를 태워서 집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내가 죽인 거야. 잊지 마. 검사가 한예린을 봤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는데 수연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변호사님. 네, 어르신. 수연의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은 갈색 봉투였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연이가 남긴 겁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찾았어요. 수연이 책상 서랍 맨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아은 언니에게. 내가 죽으면 열어볼 것.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걸 언제 쓴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인 것 같아요. 봉투가 새 거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UN IVERSAL 시리얼 버스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부터 펼쳤다. 수연의 또박또박한 손글씨. 하은 언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죽었을 거예요. 언니, 나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최정우의 외도를 목격한 순간부터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나는 침묵을 택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한예리는 나를 두려워했어요. 언제 폭로할지 모르니까. 강지민도 나를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관계가 들통날까봐. 최정우도 불편해했어요. 나 때문에 자신이 선택을 강요받으니까. 나는 실험을 했어요. 침묵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이 침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알았어요. 침묵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행위라는 걸. USB에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내가 목격한 것들, 기록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며칠간 숨겨놓은 것들. 언니가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안해요, 언니. 나를 이용해서. 하지만 언니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15년 동안 내 친구여줘서. 수연.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수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아니, 어쩌면 의도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건지도. 나는 USB를 꺼내 들었다. 어르신,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연이가 원한 거니까. 5장 USB의 비밀. 박민수 형사에게 USB를 건넸다. 형사는 즉시 분석팀에 넘겼다. 1시간 후 형사가 나를 불렀다. 변호사님, 이거 봐야 합니다. 분석실로 들어갔다. 모니터 마너터에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녹음 파일 마이너스 12월 21일. mp3. 사진 마이너스 12월 15일. jpg. 동영상 마이너스 12월 18일. mp4. 메모. docx.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이 들렸다. 바람소리, 빗소리, 그리고 목소리. 제발, 제발 말하지 마세요. 강지민의 목소리였다. 울먹이고 있었다. 저는 이미 말했어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수연의 목소리.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언니가 말하지 않으면 예린 씨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나는 더 이상. 언니. 강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발요. 저는 정우 오빠밖에 없어요. 오빠가 날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린 씨한테 말해주세요. 정우 오빠가 저랑 헤어지려 한다고. 그럼 예린 씨가 안심하고 저도. 그래서요? 그럼 당신은 최정우 씨를 계속 붙잡고 있을 건가요? 침묵. 네. 수연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민 씨,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최정우 씨한테도 당신한테도 독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녹음이 끝났다. 나는 형사를 봤다.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파일 속성을 보면 12월 21일 오후 9시 27분입니다. 강지민이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시각 43초간. 통화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난 거였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에 옮겨놨고요. 다른 파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가 사진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다. 카페.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예린과 강지민. 한예린은 무표정했고 강지민은 울고 있었다. 이건 언제 찍은 겁니까? 12월 15일. 사건 엿새 전입니다. 형사가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똑같은 카페. 하지만 이번엔 영상이었다. 소리도 있었다. 예린 씨, 제발. 강지민이 애원했다. 정우 오빠를 놔주세요. 제발요. 한예린은 커피카피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왜 놔줘야 하죠?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예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해서 돌봐준 거예요.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고. 강지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리하세요. 당신 인생을 내 남편한테 매달리지 말고. 예린 씨. 강지민이 한예린의 손을 잡았다. 그럼 수연 씨는요? 수연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언제든 폭로할 수 있어요. 그럼 예린 씨도 힘들어지잖아요. 한예린은 손을 뿌리쳤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은 신경 꺼요. 한예린이 카페를 나갔다. 강지민은 자리에 남아 울었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수연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6장 메모의 진실. 형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메모. DOCX? 문서가 열렸다. 수연의 일기 같은 글이었다. 12월 15일. 오늘 한예린과 강지민이 만나는 걸 봤다. 카페에서. 나는 밖에서 지켜봤다. 예린은 차갑게 지민을 밀어냈다. 지민은 울었다. 지민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부탁한다. 제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말했다. 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지민은 믿지 못한다. 예린도 마찬가지다. 나를 두려워한다. 전화할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한다. 정말 말하지 않을 거냐고. 나는 침묵했을 뿐인데 모두가 불안해한다. 친밀했던 확신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나는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끝까지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지켜볼 것이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12월 18일. 지민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더 절박했다. 정우가 자기를 완전히 피하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나는 말했다. 그럼 포기하는 게 어때요? 지민은 소리를 질렀다. 포기할 수 없어요. 지민의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니, 무언가를 잃을까봐 미쳐가는 것처럼. 나는 조심해야 한다. 지민이 위험해지고 있다. 12월 20일. 예린한테서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직접적인 말을 했다.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고. 확답을 달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린이 말했다. 당신 침묵이 모두를 죽이고 있다고. 맞는 말이다. 내 침묵은 무기가 됐다. 모두를 괴롭히는 무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을 봐야 한다. 하은 언니 미안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 호기심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들었어. 하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 침묵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12월 21일. 오늘 죽을 것 같다. 예감이 든다. 지민한테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마지막이라고.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지민은 올 것이다. 아니면 예린이 올지도 모른다. 누가 먼저 올까? 누가 나를 죽일까? 하은 언니, 이 USB를 찾았다면 진실을 밝혀줘.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가 아니라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침묵은 때로 살인보다 잔인하다. 나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박민수 형사도 말이 없었다. 수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 7장 최종 공판. USB의 내용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재판장은 녹음 파일과 동영상을 모두 재생했다. 방청석은 숨죽이고 들었다. 강지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한예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검사가 강지민을 봤다. 증인, 이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당신 것입니까? 강지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당신은 피해자를 사건 당일 직접 만났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대면으로. 왜 거짓 증언했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 동영상. 당신은 한예린 피고인에게 수연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다. 언제든 폭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냥. 검사가 말을 끊었다. 당신은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예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는 범행을 부추긴 행위입니다. 강지민은 울기 시작했다. 검사가 재판장을 봤다. 재판부, 강지민을 살인교사 및 방조죄로 추가 기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한예린을 봤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한예린은 천천히 일어섰다. 네, 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둘러봤다. 수연의 부모님, 기자들, 그리고 나. 저는 이수연을 죽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죄는 아닙니다. 한예린은 강지민을 봤다. 강지민은 계속 나를 부추겼어요. 수연 씨가 위험하다. 우리를 언제든 폭로할 수 있다고. 나는 원래 수연 씨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강지민이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나도 불안해졌어요. 정말 수연 씨가 언젠가 말할까봐. 한예린은 수연의 부모님을 봤다. 그리고 그날 지민이 수연 씨를 만나러 간다는 걸 알았어요. 지민을 따라갔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으니까. 막으려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지민을 봤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기회다라고. 수연 씨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한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죽였어요. 화병으로. 지민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지민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한예린은 강지민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지민, 당신도 공범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집착이, 당신의 불안이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강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예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수연 씨가 죽기를 바랐어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론 바랐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 해줬어요. 당신이 원한 걸.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예린은 천천히 앉았다.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8장 판결의 날. 최종 공판은 2주 후였다. 재판장은 한예린에게 징역 20년을, 강지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한예린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진술을 유도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강지민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부추기고 방조했으며 허위 자백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수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그녀를 일으켰다. 한예린은 끝까지 무표정했다. 강지민은 울면서 끌려갔다. 법정을 나오는데 최정우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정우 씨. 그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최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제 잘못으로 모두가 망가졌는데 당신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최정우는 창밖을 다시 봤다. 제가 외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민이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면, 제가 아내한테 솔직했다면 수연 씨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야죠. 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갔다. 뒷모습이 처량했다. 구장 진실의 무게.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수연의 묘를 다시 찾았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낙엽이 묘지를 뒤덮었다. 나는 낙엽을 치우고 새 꽃을 놓았다. 수연아, 바람이 불었다. 내가 원한 대로 했어. 진실을 밝혔어. 한예린은 20년, 강지민은 7년. 모두 대가를 치렀어.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지만 궁금해. 너는 왜 그랬어? 왜 침묵했어? 왜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대답은 없었다. 내 노트를 읽었어. 침묵은 때로 살인보다 잔인하다고 썼더라. 그게 무슨 뜻이었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너는 실험했지.
침묵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결과를 봤어. 한예리는 살인을 선택했고, 강지민은 방조를 선택했고, 최정우는 도망을 선택했어.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수연아, 너도 알아야 해. 내 침묵도 폭력이었어. 내가 말하지 않은 것, 그것도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너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 몰라. 하지만 그 호기심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어. 한예린도, 강지민도, 최정우도 모두 내 침묵 때문에 무너졌어. 나는 눈을 떴다. 그래도 고마워. 진실을 남겨줘서. USB가 없었으면 한예린은 무죄를 주장했을지도 몰라. 강지민은 억울하게 모든 죄를 뒤집어 썼을지도 몰라. 나는 일어섰다. 이제 나도 선택해야 해. 너를 용서할 건지 아니면 원망할 건지.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도 원망도 아니야. 그냥 이해할게. 너의 선택을. 그리고 기억할게. 침묵도 말만큼 무겁다는 걸. 10장 1년 후.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바빴고 의뢰인은 많았다. 하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수연이 생각났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침묵.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도착. 발신인은 서울구치소 한예린이었다. 편지를 열었다. 정하은 변호사님께.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형기가 길지만 견딜만 합니다. 변호사님께 사과하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고백도 하나 하려고요. 사실 저는 수연 씨가 USB를 남겼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USB가 발견되기 전에. 하지만 실패했죠. 변호사님이 찾으셨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수연 씨가 저를 시험한 것 같아요. 한예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죠. 수연 씨는 말했어요. 침묵으로. 너희는 모두 약하다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연 씨를 죽인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후회해요. 제가 더 강했다면, 수연 씨의 침묵을 견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변호사님,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해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였다는 걸. 수연 씨의 침묵이라는 폭력의 피해자. 한예린. 나는 편지를 접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편지를 찢어버렸다. 한예린의 말은 일부 맞았다. 수연의 침묵은 폭력이었다. 하지만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에필로그 침묵이 남긴 것들. 2년 후 강지민이 출소했다. 형기를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다. 나는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그녀를 만났다. 강지민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변호사님, 강지민 씨,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강지민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한참을 컵을 감싸 쥐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막지도 못했어요. 예린 씨가 화병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강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수연 씨가 없으면 나는 안전하겠구나. 그 순간 저는 악마가 됐어요. 나는 강지민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악마가 아니에요. 그냥 약했을 뿐이에요. 약한 게 죄예요. 약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강지민은 커피를 마셨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야죠. 도망칠 건지 마주할 건지. 강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주하겠어요. 평생이 걸리더라도.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3년 후 나는 책을 한 권 냈다. 제목은 침묵의 폭력. 수연의 사건을 다룬 논픽션 난픽션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수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침묵이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침묵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하지만 나는 책에서 한 가지를 빼놓았다. 수연의 진짜 의도. 수연은 정말로 실험을 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개입하기 싫어서 침묵한 걸까? 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다. 5년 후 나는 다시 수연의 묘를 찾았다.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묘비는 깨끗했다.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꽃을 놓고 묘비에 손을 얹었다. 수연아, 이제 다 끝났어. 한예리는 15년째 복역 중이고 강지민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최정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대. 혼자 살고 있다더라.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너의 부모님은 이사하셨어. 이 묘지에 오는 게 너무 힘드셨나 봐. 하지만 매년 내 생일엔 오신대. 나도 그날 오마.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내가 미워. 내 침묵이 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배웠어. 침묵도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는 걸. 나는 눈을 떴다. 안녕, 수연아.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일어서서 묘지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한예리는 출소했다. 형기를 절반 정도 채우고 가석방되었다. 나는 출소 소식을 뉴스에서 봤지만 만나지 않았다. 강지민은 결혼했다. 평범한 회사원과 아이도 하나 낳았다고 들었다. 가끔 내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최정우는 소식이 없었다. 시골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사건 이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침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의뢰인이 침묵할 때 나는 물었다. 왜 침묵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침묵은 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폭력이 된다. 수연은 그걸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꿨다. 수연이 나타났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언니, 수연아, 고마워 언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너 때문에 힘들었어. 수연은 웃었다. 알아.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아니면 안 됐어. 왜? 언니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진실을 찾으니까. 수연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언니, 침묵은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선택이야. 그리고 모든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래서 넌 죽음을 선택한 거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진실을 선택했어. 침묵을 통해. 역설적이지? 나는 수연을 껴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보고 싶었어. 나도. 수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이제 가야 해, 언니. 더 이상 나한테 묶여있지 마. 내 삶을 살아. 수연아. 수연이 멀어졌다. 하얀 빛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눈을 떴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